반갑습니다.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 있죠. 그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며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는 갑자기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위기는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 요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인류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류들이 큰 불편도 겪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또 사업의 존폐 위기에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요 근래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란 전쟁이 있었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유가 시대가 찾아오면서, 미국에서는 그 마지노선인 4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뭐, 비닐 만드는 회사서부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이 기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또 반대로 이걸로 기회를 삼아서 또 다른 산업이, 육성되는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기는요, 모든 개인, 또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국가에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업에도 당연히 위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근데요, 위기가 생기기 전에는요, 항상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어, 전쟁도 그냥 터지지 않고요, 질병도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위기에는 발생하는 시그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그널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9.11 테러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때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비행기가 휙 날아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을 그냥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그, 마지막에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사람들이 비명소리와 그 모습들을 제가 언론에서 보면서 이게 과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두 눈을 의심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무장조직 알카에다를 가지고 이렇게 저지른 사건이기도 했죠. 늘 함께 오는 고민이 서면 해결도 자, 9.11 테러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 모건 스탠리와 피치 제럴드라는 회사를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73층에는요, 닉 레스콜라라는 경비원이 이 회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요, 거기 그 73층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3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라고 한다면 우리 백지연 선생님 뛰어내려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뜁니다. 근데 이거 시킨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금융 빌딩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출근해서 잠깐의 그 타이밍만 놓쳐도 수백 달러,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융 관리를 하는, 투자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이 경비 아저씨가 본인의 권한으로 73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게 하는 그 안전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 73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경비 아저씨가 미쳤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 이 처음에 링 레스콜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세계무역센터의 지하에 누군가가 거기서 트럭을 끌고 와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다가 그게 미수로 끝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회장님한테 찾아갑니다. 회장님, 이 건물은 위험합니다. 우리 이사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요.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 자네는 자네 일이나 열심히 하게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요, 공중에서 미국의 비행기가 한번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고
이게 이 주변에 이 쌍둥이 빌딩만 유난히 높은데 이런 비행기 납치 사건이나 비행기가 잘못해서 우리 건물하고 부딪히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연방정부에 전화를 합니다. 린 에스콜라가. 자, 이 근방에는 우리 빌딩이 제일 높고, 만약에 비행기가 납치가 되거나 비행기가 실수로 이 건물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 이 근방을 유의주시해서 여기를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라고 연방정부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하는 말이요. 자네는 자네 일이나 열심히 하게. 그 어느 누구도 이 경비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비원이 갖고 있었던 고유 권한은 뭐예요? 본인이 정해진 날 많은 사람들을 대피하는 교육을 훈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내려가는 거를 연습을 시켰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73층에서 내가 땀 범벅이 돼서 1층까지 뛰어가는 그런 훈련을 내가 지금 해야 되나?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러면서 사내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 우려했던 이 경비원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 막 이런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대요. 빌딩에서. 지금 여러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기해라? 피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라고 사내 방송이 흘러나왔대요. 건물에서. 근데요, 릭 레스컬라는 이런 것들을 수만 번 시뮬레이션 했고, 이 사람은 이걸 제일 우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오자마자 사내 방송을 다시 합니다. 73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을 해요. 자,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연습한 대로 합니다. 사장님들, 지금부터 73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갑니다라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게 무서웠지만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73층에서 뛰어내려갔다라고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땠을까요? 공포감이 휩싸이고 밖에선 화염이 불이 막 피고 있고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뛰어내려가는데요. 한 명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왜요? 그걸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했던 그걸 따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의 안정감을 되찾고 1층까지 무사하게 뛰어내려갔다라고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모건 스탠리에는 약 3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생자가 13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3천 명 중에 13명밖에 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었던 피치 제럴드라고 하는 그 72층에 있던 회사는요. 1,0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 비하면 3분의 1이죠. 근데 희생자를 한번 볼까요? 희생자가 32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요, 릭 레스콜라라는 이 73층에 근무했던 이 경비원이 갖고 있었던, 위기에 대한 위기를 아주 자세하게 또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 이런 것들이 희생자를 1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가 주는 시그널을 읽어내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요, 작은 사고가 29번 있고요, 사소한 징후가 약 300번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리의 법칙인데요. 자, 우리가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항상, 거기에 관련된 하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하나 큰 사고가 터져요. 뭐 10중 추돌이라든지 20중 추돌이라든지 이런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 사고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그리고요, 사소한 징후, 안개가 낀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빙판길이 만들어진다라든지 이런 징후들이 300번 이상 일어나야지만 그 대형 사고가 하나 터진다라고 해요. 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조선을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헬조선이다. 어, 이게 헬조선이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정말 좀 슬픈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을 주제로 한 작품이 있거든요. 로댕의 작품인데, 지금 보시는 이 조각상이 로댕이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그 위에 하나의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어, 자, 지옥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은 곧 뭐예요?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이 현실 세계를 우리는 헬조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 인큐텐이라는 것을 인큐텐에 몸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희망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또 우리 파트너들과의 성장을 꿈꾸죠. 그래서 저는 참 인큐텐을 선택하기 참 잘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정말 힘든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전쟁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업하기 너무 힘들고 환율 때문에 정말 그 일자리를 잃어가는 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취업하기 너무 힘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인트키텐을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우리는 천국과 또 같은 그런 마음에서 또 이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요, 네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무병장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병장수. 세 번째는 무업장수. 네 번째는 독거장수가 있대요. 자, 무전장수를 한번 볼까요? 돈 없이 오래 산대요. 어, 통장에 돈이 막 100원, 500원, 막 1000원 이렇게 있어. 근데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행복하실까요? 자, 두 번째는요, 아프면서 오래 산대요. 당뇨병도 갖고 있고, 고지혈증도 갖고 있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걷기도 너무 힘들고, 막 무릎도 아프고, 그냥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야. 근데 120살까지 산대요. 심지어 150살까지 산대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엄청 불행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업장수.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그냥, 공원 가서 시간 때우는, 이런 삶인데, 이런 삶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20살, 150살까지 한다라는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혼자.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나랑 같이 말 섞어줄 사람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야, 그냥.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데,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 150살까지 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인생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과연 나한테 축복인 인생일까 아니면 저주인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49%랍니다. 49%예요, 사장님들. 전체 인구, 이 대한민국의 이 인구 중에 49%가 이 네 가지의 타입에 속한대요. 어, 이거 충격이지 않나요?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과연 우리 사장님들은 이 네 가지의 이 리스크, 이 네 가지 타입 안에 안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인구 49%, 약 절반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는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후는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에 관련된, 여러분들 시그널은요,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위기가 갖다 주는 시그널은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학창 시절을 후회하냐고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얘가요, 약 8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니오는요, 16%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왜 후회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걸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아요. 학창 시절에 많이 못 놀았던 거? 아니면 학창 시절에 내가 연애를 못 했던 거? 학창 시절에 뭐 아니면 뭐 취미를 못 가졌던 거? 이런 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진로 설계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획일적인 그냥 수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냥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야자하고 학원하고 수능 치르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목표 의식 없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꿈도 없이 그냥 획일화된 그냥 사회 구조 속에서 공부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더니 뭐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내가 선택한 이 과목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과연 내 인생에 필요한 공부인가?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공부인가? 이게 나에게 맞는 진로인가? 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고등학교 때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인테리어 이 직업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대학까지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많은 우리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 보면요.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온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학점에 맞춰서 그냥 입시원서를 넣다 보니까 우연찮게 여기로 온 거야. 그런 애들은요. 이 학업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미술을 해봤어야죠. 디자인을 해봤어야죠. 여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와갖고 거의 적응하지 못하고 1, 2년 안에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거나 그만두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 자녀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이 아이하고 어떤 일이 어울리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아니면 예체능을 잘하는지, 아니면 춤을 잘 추는지, 아니면 요리를 잘하는지, 아니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갖고 있는지, 이 아이들의 꿈을 먼저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진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직업하고도 이게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되죠.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정말 꿈은 무엇인가? 내가 학창 시절에 내가 가졌던 그 가슴 설레게 했던 나의 꿈.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라고 했던 그 사장님들이 가졌던 그 꿈. 그거를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이거랑 연계된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장님들 인생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반드시 학창 시절서부터 우리는 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자, 50대에게 가장 후회되는 거 직장인 1만 명 상대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어, 우리, 지금 뭐 백지연 사장님 50대 맞으시죠? 아닙니다. 저 앞자리 아직 4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50대 아, 사장님 계신가요? 한번 스피커 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50대. 없어요? 우리 젊은 우리 김미송 사장님. 김미송 사장님 마이크 여시고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뭘까요? 자, 마이크가 아직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이 마이크가 안 없어서. 켜졌어요. 아니, 네. 자, 정년 후에 인생 설계를 하지 못한 게 우리 50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래요. 자, 50대가 되면요, 내가 직업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걸 제일 많이 후회하더래요. 어. 그래서 준비하자는 미래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어, 자, 이게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주는 시그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인생을요, 총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자, 1살부터 30살까지는요, 준비하는 기간이래요. 준비기.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 이때는 뭐 하죠? 거의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요. 남자들은 또 어딜 가요? 군대를 가죠.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지금 우리 월드컵 때문에 아침부터 난리였잖아요. 그때 정말 그 뿔을 달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시청 바닥을 돌아다니다가, 그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또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요. 그리고 와서 또 취업 준비하고, 또 영어 준비하고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오든지 하면서 30살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준비기를 30살로 잡아요. 그리고요, 30살부터 약 50살까지는요, 직장기라고 해요. 직장기는 뭐냐면요, 직장기는 내가 한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면서 녹봉을 받는, 직업을 갖는 일을 뜻합니다. 자, 이 직장기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직장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회사 떠오르실까요? 삼성. 그쵸, 삼성이죠. 자, 우리 지금 서양숙 사장님 남편분이 삼성맨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복지가 끝내주게 좋았어요. 그냥 뭐,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이 나오고, 자녀들은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삼성맨들은 또 뭐가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에 속하면요, 이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노후까지 이 회사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만에 만만해요. 직장기가 끝나면요, 직업기가 찾아옵니다. 직업기는요, 50살부터 70살까지가 우리가 직업기라고 해요. 그리고요, 자유기는요, 죄송하지만,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94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양숙 사장님, 어머니가 지금 99세래요. 그 정도로 이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 MZ 세대인데 자꾸 NG라고 하는데요. 제가 MG 맞거든요. 근데 MZ 세대인데 이 MZ 세대들은 과연 몇 살까지 살 거느냐? 130살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리고 많게는 몇 살까지요? 150살까지 산대요. 왜요? 아파서 병원 가면요 다시 살려놓고 또 병원 가면 다시 살려놓고 다시 살려놓는데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대가 바로 또 MZ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130살까지, 150살까지 인생을 과연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직장기에 머물러 있대요. 이 직장기가 내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줄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49.3세가 뭘 의미할까요? 49.3세는요,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나이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49살이 되면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을 한대요. 자, 삼성맨들이요, 49.3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12년은 뭘 뜻할까요? 12년은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이 직장을 다니는 연수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삼성맨들이 삼성에 입사하면요, 약 평균적으로 12년 동안 근무를 한대요. 그러면 0.8은 뭐를 의미할까요? 0.8은요, 0.8은 0.8%만 뭐로 승진을 해요? 임원으로 승진하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퇴직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은 여기에다 뭐를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냥 이 직업이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니면 LG라는 회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나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줄 줄 알고요.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내 몸도 돌보지 않고요. 야근에, 맨날 회식에,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망치고, 충성을 다하지만 어떻게 돼요? 12년 뒤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는 시그널이 없었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당연히 시그널이 있었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합니다. 월급이 항상 나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때요? 49 전에 퇴직을 해요. 근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합니다.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어때요?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더 이상 노동소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을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실 파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자, 여러분들,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그리고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일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 네트워크 사업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본인이 자기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대 때 처음 사회 초년생들이 나와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어디로 가요? 홍대로 가요. 홍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나가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요, 잘해요? 거기에는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택을 못 받는다라. 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지금 직업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직업을 선택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좋아하는 일을요, 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공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잘하시면 돼요. 우리 사장님들 인큐텐 사업 좋아요? 좋으세요? 이 사업 괜찮으세요? 그럼 이 사업을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에는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려면 오래 하면 된다. 우리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오래 하시면 돼요. 잘하시고 싶잖아요. 이 사업이 너무 좋고, 이 사업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성공이라는 걸 꼭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오래 하시면 돼요. 근데 오래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성실하게 하셔야 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시면 이 사업을 정말 오래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기에서 나와요. 이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기본기는요, 나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그럼 사람 만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두려워요? 누군가 앞에서 스피치 하는 게 두려워요? 스피치 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스템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그걸 복제해요. 그러면 여러 사장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스템에 몸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부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강남이 됐든 어디든지요. 여러분들 모든 스케줄의 우선순위에서 뭐를 최우선으로 두셔야 돼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기준하고 다른 거하고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반복하고 그걸 연습하다 보면요. 사람들 오랫동안 연습하시다 보면 잘하게 돼요. 또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인생의 황금기는요. 50대에서 70기래요. 70세래요. 자, 이게 직업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직업기에서 뭐를 하냐면요. 어, 투잡을 준비를 합니다. 뭐를 준비하냐면 거의 대부분 창업하는 게 뭐예요? 퇴직하자마자 퇴직금을 들고 자, 치킨집을 많이 창업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 치킨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직장기라는 게 있었어요. 나에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19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한 4년만 한번 우리가 배려를 해봅시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 4년 전부터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매일 치킨 튀기는 거 연습하는 거야. 닭을 고르는 방법을 양계장 가서 직접 배우고요. 닭도 한번 키워보고요. 그 다음에 염지하는 방법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고, 알바를 또 해보는 거야. 치킨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치킨을 잘 튀기는지. 그 동네 맛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하우도 전수받고요. 그거를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4년 동안 기술도 갈고 닦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직업기가 찾아왔을 때, 직장기를 넘어서 이제 50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치킨집을. 그 사람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100% 성공합니다. 왜요? 매일매일 준비했잖아요. 꾸준하게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업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시그널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읽었어요.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이라는 게 닥치면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는지를 앞뒤를 따지지도 않고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그냥, 뭐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상권이 어떤 거 우리가 본사가 뭘 책임져 주고 레시피 다 주고 그냥 하니까 뭐, 그냥 요거 하면 내가 돈 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반드시요, 직업기에는요, 우리 사장님들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1살서부터 50살까지라는 그, 어,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우리는 직장기를 거쳤잖아요. 그 50년 동안 우리 사장님들 그 시그널을 읽으셨어야 된다는. 그럼 50살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직장기라는 걸 갖게 되는데, 이 직장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걸 준비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노후가 과연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아까 우리 네 가지 리스크 얘기했죠. 어, 그 인생 네 가지 타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몇 프로라고요? 약 49%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노후에 들어가는 돈이요. 노후를 내가 편하게 보내려면요. 얼마를 벌어야 되냐면요. 내가 80살까지 살 거예요. 80살까지 살 거면 8억이 필요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8억 벌어 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없을 거예요. 저는 세미나하면서 손 드시는 부분 몇 분 봤어요. 근데 극소수였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말했죠. 저 같은 MZ 세대들은 몇 살까지 산다고요? 130살까지 산다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근데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라고 한다면요. 14억이 통장에 있어야지 편하게 살 수 있대요. 14억. 벌기 쉬운가요? 여러분들 준비하셨나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자, 직장인은 누구나 반드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이 퇴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장님들의 인생은 100% 실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100%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네 가지 타입, 네 가지 리스크 타입, 인구의 49%가 속한 그 타입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장님들, 노후의 직업기에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일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침에 나가다 보면요, 강남에도요, 리어커에다가 폐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분들 보면 우리 사장님들 어떤 거 느끼세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참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은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그냥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애엄마예요. 애엄마가 애를 들쳐안고 딱 들어오자마자 지하철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울면서, 어, 지금 애가 배가 고파서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막 도와달라면서 약간 막 이렇게 떨면서 막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갑에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힘내시라고 지어드렸어요. 그제서야 있는 주변 사람들이 5,000원, 10,000원 막 이렇게 돈을 꺼내면서 그분에게 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 이게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누구는 폐지를 죽고 싶어서 죽는 인생이 됐겠습니까? 누구는 아이의 밥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누구는 그 인생을 살고 싶어서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시그널이 있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그널을 놓쳤고 그 기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어. 근데 사자님들 다시 한번 제가 시그널을 보낼게요. 사자님들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자님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 이게 자유기 50년인데요. 자, 50년 동안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한번 상상 속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70살이 되면요. 우리 백전 사장님 직급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70세요? 네. 70세는 저 로얄 크라운으로 계속 있겠죠. 그죠? 지금 로얄 크라운이 되어 있겠죠. 반드시. 그쵸? 그러면 안 돼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지금 우리 현재 줌에 계신 김미송 분들은 사장님, 김미송 사장님, 70세가 되면은 뭐가 되어 있으실까요? 저도 조금 늦게 가서 그렇지 로얄 크라운 하고 있지 않을까? 그쵸? 아, 지금보다는, 아니에요. 저는 70세 하려면 몇 년 안 남아갖고 그건 아, 아니겠네요. 그런가요? 어, 다이아몬드는 하고 있겠네요. 그래도 1, 2년 안에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이선자 사장님, 사장님, 5년 안에 다이아몬드라뇨. 말도 안 되는. 어, 5년 안 이성 사장님, 남았어요. 이제 5년, 70세 오 하고 년 이제 5년이나 남았는데 5년 안에 다이아몬드라뇨.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선자 사장님은 70살이 되면 직급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은서가 자, 있- 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 박진아 죄송해요. 그룹장님, 저랑 저랑 2살 차이로 MZ세대에 속하지 못하셨는데, X세대인 우리 박진아 그룹장님, 70세가 되시면, 직급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아시아의 1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렇죠. 바로 저거죠. 자, 우리 사장님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린 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직업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직업기가 우리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를 선택했어요? 인큐텐이라는 아주 멋있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직업기를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면요. 우리는 남아있는 50년이라는 자유기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누구보다 부럽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멋지게 우리가 자유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동이 먹고 싶어. 그럼 우리 박진아 그룹장님 저하고, 그때는 아마, 하이퍼루프로 일본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한 2시간이면 일본 열도를 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까지는 한 3시간. 그러면 피자 먹으러 미국 갔다 오고, 우동 먹으러 저기 일본 갔다 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제품을 하나 써줄 때마다 건강식품을 하나 먹을 때마다 어, 세안을 한번 할 때마다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국에 있는 모든 수십억 명의 그 인구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내가 갖고 있어요. 일을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때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거 하면 돼요.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하세요. 나 취미를 뭐 하고 싶어? 취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직업길을 넘어서 자유로운 자유길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를 나만 누릴 수 있어요? 내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어요?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요. 대물림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큐텐을 하는 거예요. 인큐텐을 그래서 선택했고, 우리 사장님들이 직업길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안정된 직업기. 우리가 안정된 이 인큐텐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요, 안정된 자유기가 찾아옵니다. 자, 끝까지 버티면요, 밀려서라도 간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버티면 밀려서라도 갑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둬요. 어떻게 그만둬요?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갖고 나는 이 사업이 나하고 안 맞는가 봐. 나는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내 스폰서하고 트러블 때문에 내 파트너가 꼴배기 싫어서 아니면 옆집 옆에 내가 이거 다단계 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해서 그리고 핑계야 만들면 만들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 꿈을 찾아서 아니면 나의 그런 일상생활을 정말 멋있게 보낼 수 있는 이 자유기를 뭐 때문에 그만둬요? 내 파트너 때문에, 내 스폰서 때문에, 의미 없는 옆집 옆편네 때문에 이 기회들을 그냥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간단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끝까지 버티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면요, 어떻게 갑니까? 밀려서라도 올라가요. 밀려서라도 올라가서 최고직급까지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버티면 과연 성공할까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실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을 하면서 열심히 나를 자기 개발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오고 누군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휘청이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요.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정상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라고요. 자,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 시그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여행을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 보이는 배경 보이세요? 저게, 그, 울릉도거든요. 울릉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이번 연도에 한번 울릉도 한번 갑시다. 가을쯤에 한번 갈까요, 아버지?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암 치료를 하시는데 항암 치료하는데 3개월 만에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건 뭐냐면 그때 그냥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아버지 모시고 그냥 울릉도를 잠깐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지금 제일 아쉽고, 아버지한테 그걸 못 해드린 게 굉장히 마음에 한으로 남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약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두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어, 이제 다단계 그만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게 저희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셨거든요. 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벌어서 다녔거든요. 집에다가 돈을 요구해야 하지 않았어요. 대학도 제가 제 힘으로 나왔고, 30살에 청년 창업을 해서 24개의 체인점까지 만들고, 큰 대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갖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보시면서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친척들에게도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굉장한 뭐 프라이드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제가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전사에서 3주 만에, 어, 3주 만에, 블루 다이아를 달고 3개월 만에 레드 다이아까지 올라가면서 성공한 모습, 그룹장으로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그 시상식에서 이렇게 핀을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한테 못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한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셨었거든요. 그 승급식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우리 아들이 되게 멋있고 대견해 보인다. 그리고 같이 오셨던 어머니 친구가 되게 부러워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어,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하고의 시그널은 반드시 챙기십시오. 그리고 자식들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챙겨야 될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미 있게 보내고요. 또 그 외의 시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사업에 집중을 해서 이 가정과 이 일과 그 다음에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정말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가리켰어요. 아이들 필요하지 않다. 아이들 내팽개쳐라. 가정 내팽개쳐라. 그리고 뭐에 집중해라? 이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해라라고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인생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우리, 우리 대표님은 최우선을 뭐로 두시냐면 가정으로 두세요. 가정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업도 어떻게 돼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워라밸을 잘 갖추고 이걸 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라?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다? 오래 하다 보면 끝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사업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인큐텐과 떠나는 자전거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인큐텐을 우리 사장님들이 시작했을 때 처음에 자전거를 타면 어떤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전거를 탈 줄 모르니까 뒤에서 잡아줘야 되고 자, 스폰서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미팅도 할 줄 모르고 사업 설명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 혼자 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전거를. 그럼 나 혼자 타게 되면요, 신이 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 혼자 타던 자전거에 누가 타요? 뒤에 내 파트너들이 타기 시작해. 한 명이 타고, 두 명이 타고, 세 명이 탔을 때, 우리 사장님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야, 이제 나도 이 자전거를 이제 잘 몰 수 있네? 한번 속도를 한번 내볼까? 하면서 내리막길을 만나요. 오르막길을 만나요. 오르막길에서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뒤에는 수십 명의 파트너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에 부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페달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뒤에 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위험해져요. 어. 그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게요.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로 나를 통해서 이 사업에 인벌브된 나를 보고 비전을 보고 왔던 내 파트너들의 인생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 오르막길을 다 올라갔어. 정말 죽기 살기 힘으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갔더니요. 이제 내리막길이 보이는 거예요. 탄탄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흥분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조직이 커지고, 막 확장되고 이러면 신이 나서 속도 조절을 못 해요. 뭐 무한대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 조절 못하고 자전거 막 내리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업도요, 속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자전거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숲에 다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절벽이라는 것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서 이 절벽을 지나서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어, 우리가 숲의 끝자락에서, 숲의 정말 그 정상에서 우리가 내려다 봤을 때는요, 이 자전거 타고 시작했던 저 끝점이 보일 거거든요. 어, 그때 비로소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다 보여요. 나 혼자 정말 쓰러지면서 연습했던 그 시기, 그리고 한 명, 두 명 내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내가 그 파트너들과 함께 정말 울면서, 아니면 정말 노력하면서 올라갔던 그 오르막길, 그리고 정말 우리 조직이 탄탄해지고 커지게 됐던 그 내리막길, 그리고 정말 숲의 끝에 다다라서 내가 이 정말 험난한 이 절벽을 타고 올라서 정상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정상에 올라가면요. 정말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그 사람이 툭 나한테 던진 거, 그때는 왜 그렇게 나한테 그냥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히고, 정말 막 지하 몇 미터까지 숨어들게 하고,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정말 이 사업을 내가 정말 해도 되나?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 사장님들 정상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왜 나한테 그게 상처가 됐을까라고 의문이 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부디 그만두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미-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밀려서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이 줌 미팅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정상에서 만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